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 공법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살펴봤을 거예요. 자, 먼저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뭔가,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을 살펴봤죠.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 도시군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 6개 관할지역이었죠? 6개 관할지역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6개 관할지역을 보존, 정비, 개발, 정비, 보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6개 관할지역 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 6개 관할지역인데 이 6개 관할지역의 토지를 개발, 정비, 보존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6개 지역을 개발, 정비, 보존해서 수립하는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두 번째 내용은 크게 우리가 6가지 있었죠. 6가지. 그래서 6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하나, 둘, 셋, 넷. 자,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는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이었죠. 용도, 지역.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변경하는 게. 용도적, 용도지를 지정, 변경하는 게. 두 번째, 이어서는 이 용도적, 용도지를 다시 보충해서 도시 외곽지역에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었죠.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마 조성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4개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이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은 사실상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 밑그림이라고 그랬죠. 좁은 의미에서 밑그림 하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밑그림 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가 지정이 되면 사실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그림만 끝내고 모든 그림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뭘 설치한다? 각종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 번째 계획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도시가 너무 비좁다 싶으면 도시 외곽지의 땅을 밀어서 뭐한다?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또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면 뭐한다? 재개발, 재건축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도시 외곽지 땅을 밀어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든다. 이왕이면 이 지역은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거기서 지정하는 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변경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자고 그랬죠? 상세 계획구역, 상세 계획구역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구역이라는 뜻이구나. 훨씬 더 의미가 쉽게 와닿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권 상세 계획 구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계획이 바로 뭐다? 소위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하는 거죠. 수립하고 변경해요. 마지막 6번째 뭐가 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입주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변경하는 계획. 입주 규제 최소 구역은 올해 신설된 거라고 그랬죠.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또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라고 각종 행정관청에 지시를 내려도 이 지시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극약 처분으로 나온 게 어느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만능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 변경했으면 거기서 뭘 수립한다? 역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구역 계획. 자, 이것까지 우리는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선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으로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시고 그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밑그림을 그린다. 용도적 용도주구. 외곽지에 테두리를 쳐놓는다. 용도구요. 각종 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신도시 개발 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왕이면 상산 계획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변경하고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즉 상세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거기서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입안 결정되냐? 절차입니다. 절차. 자, 절차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이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절차는 우리가 입안, 결정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입안, 결정. 자,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입안, 그 다음에 결정고시 이렇게 되죠. 결정고시. 자, 입안하기 전에 3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결정하기 전에 2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하나, 둘. 결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송부하죠. 송부. 그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뭐한다? 열람을 시키게 됩니다. 열람.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럼 먼저 입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한다?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네.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무슨 사항이다? 의무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도시관에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죠. 주민의견 청취는 직접 간접. 직접 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다? 소위 공람 절차입니다. 공람 절차.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거죠. 이 공람 기간 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여기는 누구? 주민의 의견 청취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세 번째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해서 입안하게 되면 결정을 시하는데 이때 결정을 시하기는 뭘 한다? 사전에 협의, 그 다음 뭐 한다? 심의를 거치죠. 협의 심의. 협의는 어디서? 관계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고 심의는 어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송부하게 되고 이 도시관리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효력 발생 시기를 둔다 그랬죠. 효력은 소위 지명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데 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열람시키는데
열람은 기간이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입안하기 전에 3단계, 결정 아니라 2단계. 비구속적 행정개혁은 입안 결정이 아니고 수립 승인이었죠. 구속적 행정은 수립 승인 대신 입안 결정으로 바뀌게 되고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간접 공청회가 아니고 직접 공람으로 바뀌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구속적 행정개혁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죠. 그러나 구속적 행정개혁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분명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또 구속적 행정개혁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 내용에 궁금하거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열람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고시권자 누군가 이것만 좀 기억하겠습니다.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는 6개 관할 지역 장이 입안합니다. 왜? 도시관리는 6개 관할 지역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6개 관할 지역 장이 입안해요. 단 예외적으로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안권자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또 누구? 시, 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공원은 오직 누구만? 행정, 관청만이 입안할 수 있다는 행정관청.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은 절대 비행정관청 입안권자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행정관청만이 입안권자 되고 비행정관청은 절대 입안권자 되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자, 결정고시. 결정고시 누가 하냐? 결정고시는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구? 시,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대도시, 시장,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도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원칙적인 도시관리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국장, 회장 또 누구?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 이건 작년부터 신설된 것인데 딱 하나. 어떤 거였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요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원칙적 결정권이 되지 못하고 여기 5번이죠.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이나 지구단위 수립 변경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에만 오직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회장, 시장군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시군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람은 누가 시키냐? 열람은 그 6개 관할 지역 장이 열람을 시킵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얼마라고요?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제한이 없다. 또 도시군관리는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결정고시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 절차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적 결정권자가 여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여기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이건 좀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 가운데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대를 오직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이건 절대 다른 사람은 결정을 못해요. 다만 올해 5월 달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이 발표가 나오면서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개발 제한구역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발 제한구역이 개발에 탄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땅이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나왔던 매물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 결정입니다. 단 여기서 국가 계획과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된 누구?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계획의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변경합니다. 세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여기서 네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계획, 구역계획. 이것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하는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첫째, 개발단결, 그린벨트 지정 변경을 하는 게.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원되는 시가 맞춰준 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하는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네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 하나만 더 본다면 다섯 번째 하나 더 추가죠. 국장이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이죠. 국토교통부 자기가 위반했으면 자기가 결정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323쪽의 내용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324쪽에 가면 도시군관리 결정 효력 나오죠. 도시군관리 결정 효력. 자, 효력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우리가 지형 도면을 고시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 결정을 시가 되면 행정관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도면상에다 표시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비로소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시죠. 항상 고시. 지난주에 제가 공고하고 고시의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공고는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시는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이건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시가 있으면 언제나 일정한 법적 효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어떤 법적 효과가 나오느냐. 자, 지형됨을 고시하게 되면 여기서 일반 국민들은 뭘 받죠?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구속적 계획. 다시 말해서 여기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물을 건축해야 되고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용도 구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개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제한이 있다고 내 말이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시면 중요한 법적 효과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다?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 제한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때 규제인데 규제는 우리 공법에서 항상 어떤 의미의 규제냐? 장래적 의미의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규제는 항상 장래적 의미의 규제다. 이해는 무슨 말이죠? 우리 공법상 어떤 규제 조치는 규제 조치가 떠지고 난 다음에 장래적만 규제를 가는 것이지 규제 조치가 있기 이전에 과거의 행위를 절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뭐라고 한다? 흔히 뭐라고 그래? 우리가 기득권 보호라고 그러죠. 기득권 보호한다. 우리 공법에서는 언제나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단 이때 기득권 보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기득권 보호냐?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기 전에 적어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던 사람은 새로운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던 행위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하던 행위를 그냥 계속하면 된다. 이게 마다 기득권 보호고 이 기득권 보호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가 기득권이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보호된다. 그래서 누구까지만?
이미 공사나 사업에 뭐하는 사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한 자. 착수한 자까지만 기득권이 보된다. 기득권은 어떻게 보낸다? 확실하게. 확실한 뭐 새로운 허가라든가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하드링을 계속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득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의 결정 후 시가 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국민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공원을 뭐라고 한다? 구속적 행정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뭐가 보호된다? 기득권은 보호된다.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새로운 허가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득권은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까지만 보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324쪽까지 되겠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 파트가 끝났는데 여기까지는 계획의 총론 파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도시군 관리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파트만 지금 현재 다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남았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강론 파트가 남았죠. 강론이 바로 뭐죠? 요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내용을 강론 파트에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여기서 보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정도 이 정도만 간단하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강론을 따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뭔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제도입니다. 우선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용도 지역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용도지라는 것은 참 많이 듣는 얘기죠. 용도죠. 용도 지역은 여러분 교재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용도지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어떻게 하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왜 지정한다고요? 지정하는 목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겠으면 국토의 토지의 부증성이죠.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다는 얘기죠. 이 많은 인구가 좁은 국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자 그랬죠. 공공복리의 증진. 자, 공공복리라는 얘기 나오네. 자, 공공복리가 뭐지 여러분? 공공복리. 공공복리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공복리는 공공은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복되고 이득이 되게 한다. 함께 복되고 이득이 되게 한다. 이게 공공복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산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산다. 이게 공공복리. 참 좋은 얘기죠. 우리 부동산 공법의 이념적 가치는 바로 이 공공복리에 있습니다. 우리 공법은 규제법인데 규제를 가는 그 목적이 뭐다? 바로 모든 국민의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산다 하는 항상 이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 그 선장한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세월호 선장한테 무슨 죄가 쓰여졌어요? 살인죄. 네, 살인죄. 우리 판례상 처음으로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소위 우리가 부진정, 부작이라고 그러죠.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가 초래했을 때 이를 갖다가 소위 부진정, 부작이라고 하는데 부진정, 부작은 살인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죠. 수용교사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어떻습니까? 놀고 있을 때 수용교사는 아이들을 갖다 잘 책임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그 수용교사가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어떻습니까? 구조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고 살인죄를 처벌합니다. 이걸 뭐예요? 그 아이를 구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부진정 부장의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부진정 부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원들을 많은 뭡니까? 그 승객들을 구조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내버려 두고 도망친 애는 일종의 어떤 살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갖다 결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로서 앞으로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어떤 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건 한국의 더불어 잘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우리 이걸 좀 더 나눠보면 이건 미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에서 목적이고 공공복리는 뭐다? 이건 한마디로 거시적 측면에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뭘로?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는 바로 이거죠. 이거 보세요. 입안 결정.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도 하고 공람 지방의원 청취.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특징은 이건 절대 뭘 하지 않느냐. 절대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용도 지역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도 지역은 토지에 마치 뭐와 똑같다? 호적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은 어떻습니까? 절대 두 개 가질 수 없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호적은 어떻습니까? 딱 하나밖에 갖지 못합니다. 땅도 하나의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용도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뭘 하냐? 규제를 합니다. 규제. 뭘 규제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규제합니다. 하나, 둘, 셋. 첫째, 뭘 제한다? 건축물에. 건축을 제한해. 건축물에 건축을 제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또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죠.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습니까?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합시다.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아파트 건축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달라진다. 이게 건축 제한입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진다?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대지가 100평인데 총 100평 가운데서 100평 가운데서 예를 들면 뭐 60평까지만 건축물 건축해라 이런 식이죠. 이게 1000평인데 600평까지만 건축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대지 가운데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이게 건폐율입니다. 세 번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바로 뭐다? 바로 층수죠. 용적률에 따라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층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층수가. 층수. 그래서 층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느냐, 건축물 종류,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냐, 뭐예요? 이게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층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건축,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를 규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는 뭐가 중요하다? 항상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상대방한테 뭐부터 물어봅니까?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평당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땅을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땅을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나는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문외한이다. 그러니까 나를 마음 놓고 사기치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 평당 가격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싼 땅을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싼 땅을 사기로 하면 저기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데 가면 평당 200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울에 명동 평당 2억까지 간 땅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격을 물어봤다는 것은 싼 걸 사겠다? 그럼 200원짜리 땅을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립공원 지리산에서 200원짜리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 땅은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명동이 2억짜리 땅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겠죠? 그게 아니다 말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서 이거 하나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르는 것은 더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걸 말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반면 오르는 것은 천정부지다.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 오르는 것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오르는 것. 그래서 땅은 절대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종류가 달라지고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다? 용도 지역이야말로 토지의 호적이다. 토지 호적. 지금은 현대사에서는 사람의 호적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별들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만 가보세요. 조선시대만 거슬러 올라오면 어때요? 호적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냐? 누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결정되고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달라지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되듯이 토지는 이 토지 호적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에 뭐다? 투자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투자 가치. 그래서 토지의 투자 가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격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만나서 누구를 얘기해보면 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용도지라는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꼭 물어보는 게 교수님 이 땅 어떻습니까? 그럼 무슨 땅인데? 그럼 대부분 뭐냐?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을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토지를 투자할 때 첫째 아까 뭘 물어보지 말아요? 토지의 가격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격. 두 번째, 이 지목 좀 따지지 마세요. 지목. 땅에서 이 지목이랑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목을 갖다 우리가 아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적법을 강의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지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지목에 제대로 되지 못한 인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목이 여기가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또 지목이 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 지목이 대이다. 응? 그러면 지목이 천, 공장, 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자 지목이 대이다. 그럼 무슨 땅이죠?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땅이죠. 지목이 공장용지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죠. 지목이 천이다. 하천용지로 써야 되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최초 우리가 지목이라는 것을 도입될 당시에 첫째는 이 지목을 도입할 때 첫째, 현황. 다시 말해서 현재 공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공장용지.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용지. 이렇게 현황을 보고 지정된 지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용도. 앞으로 이렇게 이용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정된 지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주차장 용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 그럼 이 주차장 용지 이렇게 돼 있으면 주차장 용지는 반드시 여기는 차량이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니는 곳이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서 주차 용지로만 써라 하고 지정된 용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
현황에 의해서 지정된 지목들은 현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지목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강원도 쪽에서 말이죠.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그 지역이 하천용지였습니다. 하천용지 이 땅이 저렴하게 나온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천용지였는데 그 땅이 어떤 하천이냐? 처음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쪽에 제방이 이렇게 막혔어. 제방이 이렇게 딱 막히면서 어떻습니까? 이쪽에 이제 물이 흐르지 않아.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물이 흐르잖아요. 처음에 물이 흘렀는데 제방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면서 나중에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뭐로 돼 있어? 하천용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은 하천용지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경매를 갖다 전부 다 피해요. 제가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건축을 해봐서 전원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대부분 생각할 때 하천용지에다 어떻게 주택을 건축하냐라고 묻는데 하천용지였지만 현황이 바뀌었고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지목을 대로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지목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공장용지라고 해서 공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용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지목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토지는 가격을 너무 중시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 지목을 따져서 안 되고 땅에서 가장 중요한 뭐다?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즉 그 지역이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목이 대인 땅이 있다. 네. 그러면 지목이 되니까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이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네?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용도지역이 뭐야? 농림지역이야. 그럼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에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농, 어가, 주택, 초등학교, 창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농가, 주택, 초등학교, 창고밖에 안 되면 여기다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지목이 되라도 단독주택 건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응?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먼저 따지고 용도지역이 허용이 돼야 지목에 따라서 가져다지만 반대로 용도지역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계획 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인데 지목이 뭐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어. 지목이 전. 자, 그러면 지목이 전일 것 같았으면 건축 못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용도지역이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뭘 받는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을 받아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요. 단독 건축 가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목을 대로 이렇게 어때요?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적인 나쁜 적이니까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건축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용도적이 좋은 적이니까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뭐 하나다? 단독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해? 지목이 중요해? 용도적이 중요해? 용도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용도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용도적은 토지의 투자 가치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물어볼 때는 절대 평당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상대방이 땅을 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평당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는 사람. 마음 놓고 사기쳐도 괜찮은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이 지목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보다 좀 나은 사람.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땅이 어떤 땅인데 용도적 계획 관리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사기쳐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은 용도적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용도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오늘 보충 설명해보면 이 용도적의 특징입니다. 용도 특징을 좀 보시면 말이죠. 용도적은 첫째 이건 전국적으로 지정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에 지정돼요. 사람도 호적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땅도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없다는 얘기죠.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로 갔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은 이건 우리가 소위 수평적 규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은 주로 땅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땅과. 바로 뒤에서 나오게 된 용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주로 어떻습니까? 건물 중심입니다. 용도지역은 땅에 대한 것이고 용도지구는 주로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수평적 규제고 용도지역은 입체적 규제다. 앞으로 용도지역은 땅, 용도지역은 건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세 번째,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호적을 2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호적을 가져요. 모든 사람은 호적을 갖지만 호적은 딱 하나 갖는다. 호적은 2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용도지역은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건 최초로 지정된 것이 용도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이 항상 1차적으로 지정이 되고 용도지구가 2차적으로 지정이 돼요. 2차적으로. 그래서 항상 용도지역이 1차, 용도지구가 2차. 용도지역은 수평적 규제, 용도지역은 입체적 규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된다. 용도지구는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용도에다 뭐가 규제된다? 요거 3가지가 규제된다. 규제되는 것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게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의 이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냐? 용도의 종류. 용도의 종류. 용도의 종류 첫째,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용도지역. 우리 국토개혁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그 용도지역에 사 용도에 구 지역이 있습니다. 사 용도 구지역. 사 용도지역은 첫째 이런 것들이죠. 하나, 둘, 셋, 넷. 첫째는 도시지역이고요.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게 크게 4용도지역이에요. 4용도지역. 전국은 크게 전국 큰 호적이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4개 지역은 4용도지역이 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냐? 이건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목적. 어떤 목적? 개발 목적이냐, 보전 목적이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전군 법에서 크게 몇 개 용도지겠다? 4개죠. 4개 용도지는 뭘 기준으로 나눴다? 목적. 자, 여기는 도시적 개발 목적입니다. 농림적 보전 목적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보전, 그럼 우선 용도지역이 여러분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이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자면 개발할 목적이라면 이런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점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은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관리지역 뭐냐? 짬뽕입니다. 여기는 보전 플러스 개발입니다. 보전 플러스 개발. 그리고 여기는 보전을 주로 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할 때 적어도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그저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든가 관리지역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은 어떻게 정의하냐? 도시지역은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인구와 산업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었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걸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곧바로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은 무슨 목적으로 개발하냐? 이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이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주상공업. 주상공업. 이게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적은 목적이마다 개발이다. 개념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있습니다. 자, 개발은 개발인데 무슨 용지? 개발인데 주택용지로 개발한다. 그러죠? 상업용지로 개발한다. 공업용지로 개발한다. 그러나 녹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모두 개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도시지역을 개발하는데 그래도 뭔가 여백의 미가 필요하잖아요. 남겨놔야 될 공간. 그래서 녹지역은 개발해서 조금요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 농림지역을 먼저 보면 농림지역은 우리가 뭐라 하냐. 이렇게 봐요.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안 봐도 농림업 지역은 산림의 보존이니까 이건 지목이 주로 뭐가 됐습니까? 농지나 임야가 되겠죠. 임야. 농지나 임야가 주로 되는데 이때 농지 중에서 어떤 농지에 속하느냐? 농지 중에서 농업, 진흥지역, 옛농지.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전산지. 자, 전국의 농지 가운데서 말이죠. 전국 농지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가 있어요.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외농지라고 그러고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업진흥적인 농지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적인 농지. 그러면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적인 농지가 농림지역 되는 것이고 산지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가 보전산지, 개발이 가능한 산지가 준보전산지야. 준보전산지. 그럼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자, 보세요. 농림업 진흥. 산림의 보전이죠. 산림의 보전. 그럼 앞으로 우리가 농림지역 하면 농림지역을 정의할 때 절대 우리가 농림지역이요? 농사짓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다. 주로 지금 농지나 임야가 될 텐데 이때 농지 중에서 개발에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산지 중에서 개발에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4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철저하게 개발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토지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용도지역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도지역일수록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지역일수록 땅값은 떨어진다.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서 토지의 가격은 보여지는 것과 가격은 반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거리를 지나가면서 야, 참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림 같은 지역이다. 강도 흐르고 산도 있고 여기다 어떻습니까? 그림 같은 집 하나 지어놓고 님과 함께 같이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은 거의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땅을 보이면 사람들이 뿅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탁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상대방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보여지는 것과 가치는 반비례한다. 기억하세요. 사람도 그런가요? 보여지는 것과 가치는 반비례하나? 사람은 보여지는 것과 가치는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물이 좀 되고 사람이 더 어떻습니까? 얼굴이 딱 보면 저 사람 참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사람은 정말 잘 되고 사람 인상이 어떻습니까? 좀 험악스럽고 상대방한테 뭔가 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은 조금 사람들한테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풍겨지는 인상이라든가 그 외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산은 아름다운 땅일수록 또 우리가 땅은 아름다운 곳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은 가장 철저히 개발이 금지된 땅이고 우리가 흔히 금단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는 6가지를 적어도 보전하고 한 가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세요. 6가지를 뭐 한다? 보존한다. 한 가지를 보호 육성한다. 보호 육성.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일체 개발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뭘 보존하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그랬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자연환경이 깨끗한 지역,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지역. 수자원, 물을 보존한다.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댐이 건설되죠. 댐 건설 인근 지역. 상수원, 양평 같은데. 또 해안, 남해안 한려수도 같은데. 문화재, 가까운 남한 산성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반면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해본 수자원과 수산자원은 달라요. 수자원은 물이고 수산자원은 물에서 나오는 각종 어패류 해조를 말합니다. 김, 광어, 전복, 우럭, 해태 이런 것들을 수산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남해안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이런 지역이 지정된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고 개발이 안 되는 금단의 땅이다. 6가지를 보존하고 한 가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주 청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뭔가 물들지 않은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 꼭 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그 다음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종전에 말이죠. 이건 준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었고 준 농림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이 돼가지고 2002년부터 새로 나온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뭐냐? 그럼 글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어떻게 관리가 필요하냐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뭐에 준하여? 자, 여기는 다시 세 가지 나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에 준하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생산관리지역 어디에? 농림지역에 준하여. 보존관리지역 어디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여기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이건 보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관리지역이 뭐라고요? 관리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어떻게 관리가 필요하다? 준하여. 어디 준하여? 도시지역이 준하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준하여.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 준하여. 보존관리지역. 요렇게 하세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전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사용도 지역이 있고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해서 크게 사용도에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7이죠. 8, 9. 법에서 크게 종류는 사용도 구제에 나온다. 사용도 구제 이렇게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적어도 무슨 지역?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이든가 상업지역이든가 공업지역. 또는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이 정도는 가장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죠. 용이한 지역이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어디?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도 구지역까지 나눠봤습니다. 사용도 구지역.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우리가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눠왔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